한국여당대학교 교수님으로 이렇게 재직하셨고요. 또 은퇴하셨습니다. 지금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헌신하셨고 또 후진들을 위해서 또 양성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지금 신학을 또 이제 공부하셔서 목회자의 길을 가셔서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고자 우리 힘쓰시는 이수천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모실 때에 할렐루야로 우리 애국계 한면을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3주 전에 한번 뵀죠. 오늘은 제가 3.1절 기념사 윤석열 대통령이 방영했고 그 뒤에 대한민국에서 해묵은 친일 논쟁 논란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제는 많은데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특히 오늘 택시 운전사하고 인천에서 교회에 갔다가 오는 길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직도 친일에 대한 그런 것이 정착이 안 돼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것과 연결되어서 두 가지인데요. 지정학적 위치, 한일 관계에서 지정학적 위치하고 현재 국제 정세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미래 한일 관계는 미래를 위한 파트너십을 하는 큰 그림은 그것은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 하는 점입니다. 다만 그런 방일과 한일의 현안 문제를 하는 과정에서 여론의 조성이라든가 또는 전문가를 모시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떤 충분한 이야기를 귀를 열고 듣지 못한 그런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인 어떤 초신자 비견이기 때문에 서투른 측면이 있었다 하는 점은 우리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1965년 국교 정상화 했을 때 64년부터 65년 동안에 1년 내내 학원은 대모가 시끄럽습니다. 야당은 경부고속도로에 배짜식으로 깔아듯이 했고 언론과 이 야당 그리고 그 당시에 시민단체는 많지 않았습니다만 60% 70%가 반대를 했습니다. 특히 과거 이명박 대통령 그의 친구 이재호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아주 데모 주동자였던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65년 한일국 정상화가 아니었더라면은 대한민국은 아직도 논두란 국가였겠는가 하는 의미를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서 최초로 친일 노선으로 친일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무릅쓰고 대한민국을 산업화 현대국가로 만드신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십니다. 태극기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들이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우리 박정희 대통령을 친일 대통령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대중 오부치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노선은 김대중 노선이 아니라 박정희의 제2의 박정희 노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일본문에 대해서도 지금 아까 목사님이 계셨지만은 원수를 사랑하라. 일본 우리 원수였죠? 그러면 원수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멍청합니다, 그런 목사님들이. 북한, 공산당도 사랑해야죠. 지금 현재의 원수는 북한이죠. 과거의 원수는 일본입니다. 지금 중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에게? 이제 굉장히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위치를 우리가 한번 보면은 6.25 때 여러분 오늘 한일 관계에서 일본이 우리에게 했던 조금 좋은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요. 지정학적 위치라는 차원에서 6.25 당시에 미군이 낙동강 전선에서 긴급하게 투입될 수가 있었던 것은 미군이 어디에 있었기 때문입니까? 오키나와 일본 본토에 있기 때문에 미8군이 신속하게 투입돼서 낙동강 전선에서 대반격작전, 인천상륙작전의 교두보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일본의 지정학적 위치, 거기에 미군이 있었다는 것은 그리고 인천상륙작전 이후에
미국의 군수 물자를 누가 나갔습니까? 일본군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동해안에 있는 저 함흥 원산만에 있는 그 지뢰들, 수레, 그거를 누가 제거를 하고 누가 설치를 했습니까? 일본 해군이 해줬습니다. 저도 오키나와 가봤습니다만은 오키나와의 그 중심지에 엄청난 미군 항공기를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65년에 한일국교 정상화에서 8억 달러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일본 돈은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에 그거 좀 더 받지. 그러면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한일국교 정상화를 안 했으면 여러분 1945년 48년부터 1960년 정권 정권 사이에 우리나라의 GNP가 90달러가 안 됐습니다. 그 건국의 내막으로선 펜실베니아 스테이트 주립대학에 있었던 올리버 교수의 말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87달러로 최빈국 중에 하나였는데 아프리카처럼 60년대 장면 정권이 들어서서도 그 경제성장, 현대국가를 근대화, 그 빼입바, 경제개발하겠다는 그 빼입바는 군인들이 열어보니까 그 캐비넷에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그랬어요. 그 87, 그 계속 10년 내내 맹돌았습니다. 그 위대한 외교의 천재였던 이승만 대통령도 미국을 유행어를 끌어들여서 공산당을 막았지만 백성의 배고픔을 해결해준 대통령은 아니에요. 경제는 공부를 했던데요. 외교라든가 정치학이라든가 외교의 귀신이었지 경제의 귀신은 아닙니다. 역사의 경제의 귀신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국제정세가 세 가지죠. 팬데믹 현상 해서 경제가 무너진 것, 경제.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이 과거에 세계 공장이라는 역할이 끝나고 지금 보건망이 재편성되는 그런 과정이고, 그 다음에 중국과 미국과의 패권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내전 체제가 만들어지는데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편이 되고 전체주의 체제가 되고 편인데 미국, 나토, 일본, 한국이라든가 인도네시아 이렇게 자유주의과 공산주의 전체주의 국가 간의 편이 다시 재편성이 되는데 여기에서 중립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냉전시대에서. 한쪽 편을 들려면 확실히 들어야 됩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한국에서 미국으로라든가 제3세에 가는 탄약이 결국은 우크라이나에 몰래 간다는 것이 지금 미국의 그 지금 이 올린 SNS에 올린 그 보고서에서 드러난 거 아닙니까? 전쟁이 전개되면 한국의 무기가 탄약이 북한은 지금 병력을 갖다가 우크라이나로 러시아 편으로 간다는 거죠. 용병으로. 지금 한국은 지금 시대가 그런 식으로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의 핵을 봅시다. 핵과 미사일. 북한의 주적 남한이죠. 그 다음에 또 제2의 지역은 일본하고 북한과 관계는 친구는 아니죠. 미사일 쏘면은 한국과 일본의 당장의 위기가 처해지면서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이라든가 미사일을 공동 대응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혼자 니 따라 북박 따라 니 따라 하는 게 좋습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지소미아가 체결되었던 겁니다. 그 반일 감정을 무릅쓰고 그 미사일 쏘아올리면 한국에서 포착 못하는 것을 일본의 영해상에서 그걸 쏘는 거예요. 정보 공유. 그러면 지금 한국과 한미일 군사동맹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은 대한민국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미국이 있으면 되지. 그러실 겁니다. 미국 바지가리만 붙잡으면 되지. 아마 그거 믿을 거예요. 미국은 저 태평양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당장 한국에서 국제전이든지 전쟁이 터지면 일본에 있는 미군이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 미군은 일본이 도와주지 않으면 미군이 움직일 수가 없고 군수시 협조 안 해주면 주일 미군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전쟁 시나리오가 있는데
미군이 동부에서 대만에서 전쟁이 난다면 그 전쟁은 주한미군인지 주일미군인지 출동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국은 어떤 입장에 취할 겁니까? 우리는 우리 나이니까 나는 모르겠다. 그럼 미군의 입장에서는 쇠빠지고 우리는 당신을 위해서만 도와주고 있는데 당신은 우리 말 안 들을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한미관계, 미국의 입장은 유럽에서는 영국에 있는 런던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이 컨트롤합니다. 동북아에서는 태평양을 넘어오면서 가장 접안할 수 있는 기지는 한국이 아니라 일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반도국가이기 때문에 지정학적 위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정학적 위치가. 일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국은,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는 호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도 우리가 우리 요쪽 녹보도 있지만 미국의 압박이 61년 군사혁명 이후에 4년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한일국교 정상화해라. 그래야 너도 살고 일본도 살고 한국도 산다. 그때부터 그죠? 11월 달에 군사혁명이 일어난 11월 달에 박정희 소장이 미국 백악관에 갔는데 그때 로버트 법무장관 동생이죠. 로버트 케네디가 아주 푸대접을 했다. 뭐 다리까지 올려서 인사도 안 했다 그러는데 구태타 했다고. 케네디가 그때 한 말이 뭐냐? 도와달라 그러니까 미 의회가 당신이 구태타 해서 당신 정부를 도와줄 수 없다 하니까 그럼 어쩌면 좋겠습니까? 좀 도와달라 하니까 못 도와준다. 구태타 했다고. 미 의회가 반대한다. 어쩌면 좋겠느냐? 일본과 관계 정상화해서 배상금 문제가 해결해서 거기서.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에 왔는데 그 반일 정서로 일본으로 바로 갈 수가 있습니까? 어림도 없지. 대도를 하고 나는데 일본으로 하면 일을 벌벌벌 떠는데 경기도 일으키는데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레슬링, 권투, 야구, 뭐 축구, 한일전 하면 그건 전쟁이에요. 다른 데는 주로 일본은 이겨야 됩니다. 그럼 유재도가 펜타곤 타이틀 매치 땄다가 일본 동경에 가가지고 비실비실 얻어 터지고 해가지고 중정에 끌려가가지고 천주 났어요. 왜 타이틀 뺏겨왔느냐? 그건 하나의 전쟁이었습니다. 스포츠. 카타르시스 그런 풀었던 그 시절이 60, 70년 됐어요. 역도사는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일본한테 이번에 야구에 졌어도 뭐 그럼 전문가 봐. 다음 또 이기면 되지. 그 젊은 세대는 그렇게 변했어요. 영국도 100년 전쟁으로 해가 프랑스, 영국 100년 동안 싸웠습니다. 노르망디 그 땅을 두고. 독일하고 프랑스 1차전, 2차전 아니 그 전에 보물전쟁 1차, 2차 해가지고 프랑스, 독일이 지그재그하게 싸우고 알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독일과 프랑스가 EU의 양대 기관차입니다. 드골이 화해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왜? 알제리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프랑스가 내란 상태가 돌아가고 영국과 미국은 핵을 개발하고 핵국가가 되고 프랑스가 가만히 보니까 과거에 원수였던 독일과 어른으로 해봐서 남는 게 뭡니까?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하, 큰일 났구나. 그래서 독일의 아르데나우라든가 에르하르트 이런 정치 지도자들하고 또 프랑스하고 만나자. 이러다가 당신하고 우리 다 죽는다. 그런 이해관계 일치 속에서 독불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드골의 결단입니다. 드골의 결단이에요. (100년이) 넘었는데 식민지 국가에서 100년이 넘었는데 과거에 식민지를 했던 제국을 10년 동안 잊지 못해 앙앙거리는 건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인도 여러분 가보세요. 영국하고 관계. 동남아시아에 많은 식민지 국가가 있었습니다. 영국하고 미국하고도 뭐 식민지 국가 아니었습니까? 많아요.
근데 이거 위안부다 뭐다 청산하라고 이렇게 뭐 재판을 하고 또 뒤집고 이런 나라 묻지비시다 어떻게 해서 뭐 금구의 이름으로 김동완 씨가 한번 땅땅땅 치고 이건 뭐 뒤집고 그런 예가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박태준 회고록을 읽어봤는데 거기에는 우리나라의 포항제철 그 박태준 씨가 일본에서 기술과 자본을 얻기 위해 그 몸부림쳤던 피눈물나는 기록이 있어요. 박태준 그게 1000페이지 가까이 되게 이렇게 해요. 우리나라에서 군공단에서 처음에 알다시피 이 가발장사 군공단이 가발했잖아. 가발장사 해가지고 신발 같은 거 옷장사 경공을 했는데 그게 미국에서 덤핑 판정이 나가지고 수출해도 그 큰 돈 못 벌잖아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뭐라 했느냐, 이 경공업가가 안 되겠다. 신발 장사, 옷 장사, 가발 장사 안 된다. 때려치워버려라. 자동차 저 중화학공업을 가야 되겠다. 선진국처럼. 그러려면 철이 있어야 돼요. 철, 제련소, 제철소가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카나다보다 미국이라든 유럽에서 월드뱅크, IMF 돈 줄 것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막상 딱 보니까 돈이고 기술이고 못 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가발이라든가 논두락에서 경공만 해먹어라. 왜 너가 철을 만들고 자동차를 넣으니 그런 태평을 만들라. 당신들은 안 된다. 그리고 경쟁적인 경제심도 있고 그런 거 당신 기술도 없고 어림도 없다. 박정희 군이 미국, 카나다, 유럽 전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그건 자본 얻어야 되는데 기술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나라가 철 만든다면 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어떤 바보가 자기나라 경쟁이 되는데. 폴란드는 우리나라에 방산 수출하는데 돈을 갖다 줬잖아요. 그래서 무기를 일단 팔잖아요. 그래서 이 제조도 한다 해도 일단 선물로 해가 돈 주니까 우리가 뭐 탱크를 타면 나면 아예 폴란드에서 전지 공장 만들겠다. 돈 받았잖아요. 그럼 기술 인사하니까 말이 되죠. 근데 그 당시에 제조사 만든다면 지금처럼 갖다 줄 돈이 달러 자체가 없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 바로 가지 않고 돌아도록 하는 게 일본하고 한일국교 정상화를 그 사람은 바로 하기 쉽지. 1961년 2년에 바로 케네디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로 하고 싶지. 그 65년 5년이라는 세월이 그 허송세월을 하고 싶겠습니까? 왜 그렇게 돌아갔느냐? 국내 반일 감정 때문입니다.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이 전략을 뭐였느냐? 미국이 해도 쿠데타 때문에 못 주겠다 하지. 돈 줄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분단, 같은 분단 국가인 독일, 서독. 우리를 이해할 것이다. 마르크, 의리자. 작전을 걸어오는 거예요. 미국도 못 주겠다. 일본은 반일 감정 때문에 그걸 확실한 돈인데,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데, 그 핑계대고 뜯을 수 있는데, 일본으로 바로 못 간다. 독일 돌아간 게 5년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광고라든가 이 간호사들 보내가지고 그 임금을 담보를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누구나 잘 알 것입니다. 그때 흘린 눈물. 그래서 그 에르하르트 대통령이라든가 그 독일 지도자들이 마르크를 차관을 일단 줬단 말이에요. 제가 그 국민학교 시절에 국민학교 5학년 때입니까? 어디에요? 에르하르트 수상이 있을 때 독일의 수상 에르하르트 수상이 양정에 있는 그 시청에서 와가지고 그 수행 비행장으로 와가지고 부산 시청으로 가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총국 운영을 됐습니다. 북한처럼. 북한에 김대중이 갔을 때 와 신안공항에서 할 때는 신안공항에서 부산 시청까지 그걸 초, 중, 고등학생을 총동원해가지고 태극기하고 독일 국발을 들게 나는 수업 빠지니까 좋다죠. 그런데 수업 빠지고 하니까 웬걸 포가 떨어지는 겁니다. 수업 안 하고 태극기 들니까 기분 좋아. 막 죽으라고 흔들었습니다. 태극기하고 토독 깃발을. 근데 에르하르트가 북한식에 동원해가지고 환영하는 걸 보고 뿅 가버린 거야. 야,
내 인생에 이렇게 환영할 밖에 처음이다. 비록 쫄쫄 막 흔들었으니까,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 국민학교에서 빵 우유 하나 안 줬습니다. 무조건 동원했어. 아니, 줄 빵이라고 우유가 없어요. 그때 그 시대는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화끈하게 차가운 독일 마르크 원조, 그 박정희 대통령이 받아낸 거예요. 북한식 대중운동을 통해서. 그것이 시드마니가 되고, 예? 그 독일의 기술과 그 차감 있잖아요. 그렇게 달래가지고 결국은 일본으로 갔는데, 일본에서 요구사항이 다 물려주는 마지막 카드는 일본입니다. 신일본 제철. 그때 일본에서 연락을 하는데 가장 일본어를 잘하는 사람을 특사로 보내라. 그게 박태준입니다. 박태준 아버지가 포항제철에서 포항에 있었는데 거기 일본 지주가 와가지고 일본에서 공장 있고 해가지고 거기에 그 증명공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데리고 간 거예요. 박태준 아버지는 거기에 그 증명공들의 좌장으로 조선직들을 월급을 준 조장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국민학중학교 때 박태준이 걸려 가가지고, 네, 월급을 좀 많이 주니까 너도 나도 갔다는 이야기예요. 월급을 줬다는 이야기, 증명공들이. 그 책에는 박태준이가 포항제철 일본과 기술 자본을 얻기 위한 그 몸부림이 그게 적혀 있어요.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교과서는 전혀 안 나옵니다. 그 고생한 이야기는. 우리가 일본 6.25 이후에, 해방 이후에 일본은 미국이 거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 옆에 있었다면 미국의 통제하에 있던 군국주의가 아닌 일본은, 여러분 지금 60, 70대 밥통이라든가 전자제품, 삼성의 전자제품 다 어디서 뺏겼습니까? 일본의 기술 다 뺏긴 거 아닙니까? 뺏겨서 우리식으로 만드는 거죠. 일본의 지정학 위치는 해방 이후에는 우리에게 뭐예요? 제약의 축복이요. 축복이에요. 지정학 위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일본의 장단점을 우리가 알고 배우고, 응? 그러면서 우리의 그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우리는 현대국가를 일본에 대한 그 정신, 그 길이죠. 일본들 반드시 해야 된다. 일단 일본을 배우자. 우리 기업인들, 우리 군 출신 정치인들이 이를 갈고 또 스포츠에서 야구도 우리 이기자. 더 심각한 건 바둑도 일본을 이겨야 된다. 우리 지금 바둑 이겼지 않습니까? 일본 바둑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국한테 깨지고 한국 왕창왕창 깨지고 있죠. 우리 일본을 거의 모든 면에서 다 극복했습니다. 근데 왜 일본의 콤플렉스를 느낍니까? 왜? 뭐가 부족했어?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일본을 한번 날려요? 북한의 대남 공작을 보면은 각근전에 김일성의 각근 전략이 있어요. 각근 전략. 가시 이렇게 있는데 오른쪽 왼쪽 있는데 오른쪽에 있으면 한미동맹이고 왼쪽에 있는 거는 한일관계, 협력관계인데 미국 쫓아내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두껍단 말이에요. 이거 잘라내서 어려워요. 6.25 때문에 한미혈맹동맹이기 때문에 이걸 아무리 선전선동해도 발광을 해도 한미동맹을 이간시키고 잘라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은 뭐예요? 왼쪽에 아주 얇은 끈을 요걸 잘라내면 가시 홀랑 벗겨지면서 한국은 고립이 된다. 그때 먹어라. 그리고 반일 감정을 선전선동하는 것이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1948년 9월 북전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수립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는 것이 매체를 통해서 남한의 창원 제주 간첩들부터 종북세력부터 해서 선전선동하는 것이 반일 감정을 선동해서 이 정권 뒤집어라. 이번에 후쿠시마하고 수산물 그거 선동해가지고 이 현 정권 뒤집어라. 이태원 참사했다. 일일이 코치 다 하는데 어제 북한에서 대남방송에서 이리저리 코치를 하구나. 그 다음 날은 브랭카드에서 딱 붙어요. 북한 주의자는 코치하는 딱 그대로 붙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슬픈 분단국가의 현실입니다. 지금 이런 과거에 우리가
제가 뭐 역사를 했으니까 조선시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많은 영화들이 조선은 아주 뷰티풀 컨트리, 조선은 아름답고 좋은 나라였는데 일제가 와가지고 나라 망쳤다. 그런 영화 많죠. 뭐 안중근 이렇게 하는 뭐 영웅부터 뭐또 해공 뭐 옹해공주니 뭐 영화 많은데 조선의 어떤 실체를 알 수 있는 것이 조선이 여러분 저 임진왜란 때 도자기였죠. 도자기. 임진왜란 끝나고 나가지고 도자기 산업이 대한민국 도자기 산업이 박살을 났습니다. 그리고 명나라도 도자기 산업이 꽤 있었는데 누르하치의 만주역이 청나라를 건설하고 청이 중국 대륙을 석권하면서 도자기 산업이 거기서 역시 박살이 났어요. 피폐하게 됩니다. 모든 동부와의 도자기 기술자들이 기술력이 어디로 이전했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일본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19세기 중반에 런던 박물관에서 세계의 도자기 전시장이 있었을 때 세계에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의 휘황찬란한 그 도자기를 선보이면서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일본 도자기가 수출이 됐는데 그 원조는 임진왜란한테 끌려간 한국의 도공들이었습니다. 한국이 도공들이 일본의 도자기 산업을 일으킨 원조예요. 우리를 볼 때는 참 배가 아픈 이야기죠. 우리 도자기 산업을 일으켰어야 했는데 그때 임진왜란 때 풍신수길은 우리의 원수인 풍신수길은 이런 오더를 내렸습니다. 조선의 도공들을 전부 다 채워라. 그 숫자가 200에서 300이 된다 그래요. 잘 나가는 도공들. 실을 말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또이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그 이에야스가 막부 시대를 열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나라의 엠바세다 특명 정권 대사를 해가지고 간 사람이 그 스님인 상현대사입니다. 상현대사가 가려고 그러니까 일본어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투항했던 일본 투항한 장수이 있어요. 임진왜란 때 일본군에서 조선군에 투항했던 그 장수를 통역관으로 데려가가지고 협상을 한 거예요. 방공포로 석방하듯이, 에? 우리 6.25 때. 자, 근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도공들이 이제 국내로 와 한 10여 년 지났는데, 이제 그 사람들 데려와야 된단 말이에요, 도공들. 안 올라가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기록에는 제가 한 명이 못 건질 것 같아요. 왜? 그 일본에서 도공들이 처음에 가가지고 무시무시해가지고 그랬는데, 그 다이묘 지방 영주들이 일본 이쁜 여자들, 조선 여자들 더 서비스 좋아하는 반무대에 더 서비스 좋아하는 여자들, 일본 여자들 서비스 좋잖아. 해가지고 그 당시 중세 여자들은 굉장히 그 공손하고 이렇게 좋다고 서비스가 좋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기술자라서 관직을 줬단 말이야. 일체의 다른 사무라이 타치 못하고 기술을 인정하고 대우, 봉급 다 하다 보니까 충분히 따르는데 가서 이 기술자를 천리한 조선으로 그 노비 신세로 다시 갈라 하니까 아찔하다는 거야. 옛날 마누라든 어떻든 간에 자기 삶은 그래서 어떤 현상까지 벌어졌냐면 그 도공이 동생을, 조선에 있는 동생을, 이거 너무 좋으니까, 오라고 해가지고 같이 끌고 들어갔다는 기록이 있다 그래요. 오는 게 아니라, 더 간다는 게 아니라, 또 살려서 쏩니다, 가지고. 그거는 증명공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박태준 회고로 나와서 증명공 월급을 주니까 상당히 서로 가려는 부음이 일어났다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건 우리가 그 당시에 조선의 현실을 노비들을 어떻게 대우했는가. 그 당시에 일본의 국력이 이미 인구도 그렇고 경제적인 그 GDP 그것도 그렇고 이미 임진왜란 때 그 총생산력, 그 군사력 그런 것이 이미 한국이 조선이 일본에서 이미 그때 떨어졌었어요. 그건 조선 사람만 몰랐죠. 조선 정치하는 사람만 몰랐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중국 같은 경우에 6.25때 되면은 자유통일을 못하게 방해한 적이 누굽니까? 원수의 나라가 중국 아니에요? 6.25 자유통일 못하게 한 거. 철천지의 원수죠. 6.25 자유통일 못하게 한 나라 일본입니까? 그러면 6.25 때마다 중국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야지. 일본도 그 다음 때로 사과했어요. 왜냐면 자기 나름대로 언어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사과게 했다고 저는 그럴 겁니다. 중국 6.25 때 제대로 사과하면 했지. 왜 우리는 사과 왜 요구 안 하고 매일 왜 사과 요구 안 해요? 일사후퇴. 눈물의 일사후퇴. 저는 어렸을 때 6.25 이야기 치를 떨게 배웠습니다. 6.25. 방금 세대로서. 그러면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만주를 모든 게 잃어버린 게 중국 한족인데 천하 원수지요. 천하 원수가. 병자호란 때 우리나라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끌려가는지 몰라요. 제가 업적 기록에는 7만 명 넘습니다. 그래서 끌려가가지고 임신해가지고 간 그게 화양림이요. 10만 명이 넘습니다. 만주한테 끌려간 병력, 노동력이 10만 명이 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동북아시아에서 한국과 상대한 여러 가지 전쟁과 원수가 되고 친구가 되는 이런 역학관계가 있는데 그걸 균형을 잡아주셔야 되는 것은 교육의 문제가 언론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일본에 대한 어떤 반일 정서를 정치권이 그냥 오랫동안 악용을 하고 그건 100년 동안에 이렇게 정리를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은 굉장히 국가적인 저는 불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역사 교과서 같은 경우가 보더라도 한일 관계 보면은 아주 불균형하게 해방 이후에 일본 한일 관계 협력 관계를 통해서 한국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성장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인색하다는 겁니다. 그럼 교육 속에서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그렇게 언론 보도 또 교과서를 통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자라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태가 지금 이 안양에 이마트라든가 이런 가고도 뭐 내국노 유한용 거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방해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또 내일 모레 국회에서 또 무슨 친일도 해가지고 또 회의를 연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현재 지금 굉장히 국제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이런 과거사에 매몰돼서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배상 문제도 중국 장개석 총통이 대만을 쫓겨가가지고 일본한테 배상 안 받겠댔어요. 그 유명한 말입니다. 지금은 해가 재판도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만은 그래서 일본의 미츠비시라든가 오토바이 일본의 사람들이 감동을 해가지고 일본의 많은 대기업들이 투자도 많이 해가지고 관계가 그렇게 됐고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되느냐 중일 국회 정상회의를 할 때 대통령이가 일본의 그런 사람들 만납니다. 지도자들을 만났는데 과거사이라든가 배상 문제 나왔는데 대통령이가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왜? 일본이 만주를 침략해가지고 장기석 군대가 국민당 군대하고 주 전투를 벌였어서 그래서 대통령은 공산화를 달성하는데 일본이 국부군하고 장기석 군대하고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다는 데서 그 덕에 중국 대륙은 자기들이 권력을 정부를 잡았다.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서 배상 문제를 저는 그 당시에 제가 기록에 알고 있던 지금 최근은 모르겠습니다. 언급했다. 배상 문제를. 동남아라든가 다른 모르겠어요. 필리핀이라든가 이런 여러 나라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우리가 일본과의 배상 문제는 이런 필리핀이라든가 말레이시아라든가 이런 베트남이죠. 여러 나라들. 이런 나라들 자료를 정확하게 보고 비교를 해야 될 겁니다. 해방 이후에 일본 사람들이 미군정의 명령에 의해서 그냥 빤스바람으로 막말을 한다. 몸뚱아리를 가고 다 털고 완전히 공장이라든가 이런 재산 있잖아요. 부동산. 완전히 놓고 갔습니다. 이거 작년에 투자했던 거. 거기 재산 그게 해가지고, 기업들,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시장이
그런 미 군정이 압수를 한 일본 기업들 그걸 관리하면서 커졌거든요. 어디 그 전문가 뭐 교수들이 있는데 그런 거며. 그래서 이런 그 한일 관계. 그러면 이제 지금 최근에 뭐 독도 교과서 기술에 대해서 왜 일본 땅이다 해가지고 기술은 우리 독도 문제하고 교과서 과거사 문제 기술에 대해서 물론 일본이 우리나라와 똑같진 않지요. 그것도 그 나름대로 우리도 있고 사정이 있으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보면 그것이 한꺼번에 풀린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과거에 식민지 했다든지 독일과 프랑스 관계인데 역사 기술은요 다 자기들 입맛대로 자국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 다르게 하지. 그거 당시 교과서 이렇게 하라 마라 그거 고치 힘들어요. 남의 나라에 쓰는 거를 차차 이제 대화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영토 문제도 독도 문제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실질이 이걸 점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일본이 독도가 일본 사람들이 거기에 일본 사람들이 그 자기 땅인데 뭐를 몇 사람들이 소속하게 해도 왜 이걸 한국인이 실질을 점령하기 때문에 이걸 못 건드리고 또 주일 미군이 이 일본이라든가 주한미군이 이 동북아에서 한국과 일본을 전쟁을 못하게 양쪽에 있는 주한미군, 주일미군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군사분쟁은 어림도 없어요. 그리고 한국의 군사력이 일본한테 일본이 무슨 뭐 다시 뭐 어떻게 하면은 무슨 뭐 군국주의 뭐니 침략이 뭐 그런 어림도 없고 일본의 현재 국민들이 일본의 그 전쟁을 다시 친다는 거 용납을 못 합니다. 헌법 자체가 바뀌고 일본 국민들은 완전히 그 자유민주주의 우리 일본, 한국, 미국, 영국 이런 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해가지고 메가더식의 평화헌법을 해가지고 이미 70년 이상 젖었기 때문에 전체주의 군국주의를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일본이 정상국가 한다는 것은 일본의 자위대가 이름을 일본 군으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명칭을, 타이틀을. 근데 일본이 이미 군사력은 넘버 4예요. 근데 타이틀을 정상국가 한다는 게 뭐냐? 일본 군대로 만들어 달라는 게 자위대는 아니고 자위대라는 건 군대가 아니잖아요. 이미 해군 공군은 한국을 앞서 있습니다. 군사력이. 그리고 카운터택 다른 나라가 북한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제3의 적국이 일본을 칠 때 쳐서 반격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당한단 말이야. 치려는 의도를 보일 때 미리 선제 공격을 해서 일본이 피해를 줄여야 되겠다. 그건 말이 되잖아요. 헌법에. 그게 정상국가라면 다른 나라 다 하니까. 그러면 국방력을 강화시켜야 된다. 그것도 말이 되죠. 어떻게. 그리고 일본은 방위력을 증강시키는 거는 자기는 주권의 문제지. 다른 나라가 뭐 방위력을 GNP를 국방을 더 많이 쓰는 많이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일본은 우리가 한국이 일본의 적이라고 헌법에 명시된 것도 아니고 분명한 거다. 분명한 것은 일본은 중국을 제1의 주력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북한으로 보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주력 개념하고 거의 동질이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은 더 나아가서는 가치관 동맹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단일 감정의 이런 것은 대단히 현재의 국제 정세라든가 또 북한의 핵 문제라든가 또 북한의 그 대남 선dom에 볼 때 대단히 마이너스 때는 무의미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빨리 이런 불필요한 이런 선도 같은 경우는 우리 지도층에서 국민들을 또 일깨우고 또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